혹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오래된 고대 왕국의 이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군 신화의 주인공으로만 알려졌던 환웅, 그리고 그가 세웠다는 신비의 나라 배달국에 대한 기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화와 역사,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따라가는 그런 추적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마치 오래된 사건 파일 같아요. 단종실록이나 삼국유사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 기록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발굴된 최신 고고학 증거물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뭐랄까 하나로 꿰려는 시도를 하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환단곡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신화로만 치부됐던 환웅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 미스테리의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의외로 아주 가까운 시대인 조선으로 먼저 가보시죠. 이야기는 1452년 비운의 왕 단종이 막 즉위했던 해에 시작됩니다. 당시 황해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아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고 해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전염병까지 도니까 민심이 정말 흉흉했겠죠. 이때 경창부윤 이선제라는 관리가 아주 의미심장한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좋죠.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구월산 삼성당에 모시던 단군 할아버지를 평양으로 옮겨서 신이 노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런데 이선자는 문제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봤어요. 그는 상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군 한 분만 옮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 삼성, 즉 세 분의 성인을 함께 모셔야 하는데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과 할아버지인 환인을 소홀히 한 것이 재앙의 진짜 원인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단군뿐만 아니라 환인, 환웅까지, 그러니까 이 세 분을 국가의 시조로 모시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거네요. 저는 보통 단군 할아버지만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선제는 삼성사를 다시 잘 고쳐서 세 분의 신상을 나란히 모시고 예전처럼 제사를 지내면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건의하죠. 실제로 이런 삼성을 모시는 전통은 조선 말기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뿌리가 깊었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잊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에게 초점을 맞춰봐야겠네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역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일 텐데 우리가 보통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 대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흔히 단군 신화라고 부르지만 정작 이야기의 분량을 보면 주인공이 단군이 아니에요. 분량이요?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숫자로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전체 글자 수가 약 437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실을 열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목이 무려 246자를 차지합니다. 와, 전체의 56%.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단군한검에 대한 이야기는 78자 정도에 불과해요. 세상에 거의 3대 1이 넘는 비율이네요. 그렇게 보면 이건 단군 탄생설화라기보다는 환웅의 신시 건국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깊은 뜻을 품고 홍익인간을 실천하려 하니까 아버지가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세상으로 내려보내잖아요.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신시를 열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질병, 서원악 같은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고 하니 이건 완벽한 문명의 시작, 즉 건국 이야기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고요. 네, 듣고 보니 정말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환웅에게 쏠려 있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 신시라는 나라는 정말 신화 속 공간일까요? 아니면 실제 역사의 흔적일까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윤내연 교수는 환웅 부족과 곰 토템을 가진 웅녀 부족의 결합을 초기 국가 형태인 고을나라 단계로 해석했고요. 임재해 교수는 아예 환웅 시대라는 독립된 시대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신화가 아니라 역사 시대의 일부로 보자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환단고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식민사학으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진짜 고대사를 복원할 유일한 열쇠라고 주장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관점에서 이 기록이 고고학적 증거와 어떻게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는 겁니다. 환단고기의 삼성기 편을 보면 삼국유사의 기록을 훨씬 더 구체화해요. 신시는 수도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은 바로 배달이었다고 명시하죠.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배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삼성기 기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오히려 논란이 되기도 하죠. 배달국은 초대 거발한 환웅부터 시작해서 18부 환웅이 총 156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4대 환웅은 우리가 잘 아는 치우천왕이라고도 하고요. 이 기록에 따르면 진정한 개천, 즉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의 배달국 건국이 되는 셈입니다. 1565년이라는 기간에 18명의 왕 이름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보통 신화적 시대는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전부 문헌 기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위 물증 같은 게 실제로 땅속에서 나오기도 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를 한 차원 다른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20세기 동부가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홍산 문화가 바로 그 증거로 제시됩니다. 중국 요소 지역에서 발굴된 이 문화는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경의 신석기 문화로 밝혀졌어요. 기원전 45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이라는 건데 그냥 흔한 신석기 시대 유적 아닌가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발굴을 하면 할수록 단순한 신석기 부족 사회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우화량 유적지에서는요,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신전, 제단이 한 곳에서 동시에 발견됐어요. 이건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무덤, 신전, 제단이라 각각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무덤은 고인돌처럼 큰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돌무지 무덤, 즉 적석총 형태입니다. 이게 고구려 무덤 양식의 원형으로도 여겨져서 고대 우리 민족, 즉 동이족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또 원형제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것으로 동북아시아 제천 문화의 가장 오래된 뿌리로 평가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덤과 제단이 그렇다면 가장 극적인 발견은 신전터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신의 얼굴을 한 조소상, 여신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한 건 그 여신상과 함께 곰의 턱뼈 모양, 또 곰 발바닥 모양을 한 흙으로 빚은 토기 조각들이 대거 출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곰 모양 톡이요? 아, 설마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웅녀 이야기 말인가요? 바로 그거죠. 문헌 속에 박제되어 있던 곰을 토템으로 삼았던 웅녀 부족의 이야기가 6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땅속에서 실물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국 학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서로는 이 문화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신비의 왕국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홍산문해가 지속된 기간이 약 1500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환단고기에서 말한 배달국의 존속 기간 1565년과 거의 일치하는군요. 이런 정황 증거들이 합쳐지면서 홍산문화가 바로 환웅의 배달국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거군요. 네,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네, 2012년에 홍산문화의 또 다른 지역인 오한기에서 마침내 남신상이 발견됩니다. 여신상은 있었지만 남신상에 나온 건 처음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5300년 전 중화민족의 조상신을 찾았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남신상의 모습에는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었죠? 65개의 조각을 맞춰보니까
약 55cm 크기의 남성이 반가부자 자세로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아 또는 오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이 유물을 토대로 그린 공식 복원 초상화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발견된 그대로 그리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 입모양을 바꿨을까요? 그들은 그 입모양의 의미를 해석할 문헌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 의미 없는 파손이거나 아니면 예술적 과장이라고 생각하고는 위험 있는 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린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입모양을 해석할 완벽한 열쇠가 있었습니다. 설마 또 설성기에 나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삼성기에는 환웅천왕에 대해서 주문을 외워 공덕을 이루었다. 그리고 신령한 주문의 힘으로 몸과 정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남신상의 동그랗게 벌린 입은 바로 주문을 외우거나 깊은 호흡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5300년 전 유물의 의미를 풀어낼 암호 해동문이 우리 기록이 있었던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물은 발굴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 유물을 해석할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문헌과 유물의 교차 검증이라는 거군요. 네. 이 우한기 남신상 사례는 유물과 기록이 서로를 어떻게 비추면서 잊혀진 역사를 복원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달이라는 아주 친숙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그 배달국과 환웅천왕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단서를 찾고 삼국유사에서 주인공을 재발견했으며 또 환당국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고고학 발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봤습니다. 환웅이라는 이름의 환이 밝다는 뜻이고 웅은 스승 또는 대장부를 의미한다고 하죠. 천지의 광명을 체득해서 백성을 빛의 세계로 이끈 영적 지도자라는 뜻이라니 오늘 나눈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그렇죠.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맞아들어가는 지점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당신에게 역사와 신화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